네, 안녕하세요. 세주TV의 김주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존에 올렸던 유료분 영상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형제가 있으신데 형제분 중에 한 분이 부모님과 싸우고 해외로 가서 해외 국적을 취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과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속이 너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럼 난 너한테만 내 재산 다 줄게 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럴 때도 유류분 제도를 그 다른 형제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답변에 이 질문은 세무적인 얘기보다는 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김종훈 변호사님 모시고 이 사례 한번 낱낱이 뜯어봤으면 합니다. 제가 요거 진짜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해요? 네, 제가 상속 쪽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질문을 아주 거칠게 요약해 주자면 이거예요.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2명이 있는데 한 명한테만 예뻐서 몰아줄 수 있느냐 재산을. 사실 이거 그냥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한 분이 지금 해외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야말로 어머님이랑 의절했고 어머님의 자산을 물려받을 자격도 없다. 어머님 생각 이런 건데 근데 어머님 생각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상속법제가 좀 특수하긴 합니다. 이 유류분 제도라는 거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릴 텐데 못난 자식한테도 최소한의 몫이 가야 된다라는 게 유류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미법적인 사고랑은 완전 달라요. 영미법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갖고 있는 사람, 돈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누구 줄지는 내가 정하지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한테도 주는 거구나. 그렇죠. 강아지 줍니다. 내가 주고 싶은 첫째에게만 다 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류분이 굉장히 강하게 보호가 되고 있다. 제 개인적인 피셜을 섞어서 얘기 드리면 뭔가 좀 그런 평등의식이 좀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자녀들도 뭐 잘난 자녀 있고 못난 자녀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몫은 다 받아야 된다라는 평등의식이 반영된 법이에요. 그게 유류분이다? 그렇습니다. 유류분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나요? 아니면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싫어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네. 있고 안 챙겼으면 좋아하는 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맞죠? 어때요? 딱 말씀하신 대로 좋아하시는 분 있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죠. 자연스럽게. 유류분을 쉽게 말해서 받아내실 분은 이 제도가 너무 좋은 제도고 유류분 때문에 내가 내 돈을 뜯겨냄을 당하고 토해내야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한 제도죠. 그러면 네. 이 저한테 질문 주신 이 분은 네.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유류분 제도를 피해갈 수 있을지. 네, 피해갈 수 있을지. 할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사실 변호사로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게 100%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인데 지금 이 방법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건 이제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신탁이 뭐예요? 유언은 이제 내가 너한테 얼마 물려줄게 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유언인데 그렇죠. 신탁은 뭐냐면 이것도 영미법적인 제도예요. 미국에서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데 맡겨요. 맡기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 나를 위해서 이걸 잘 굴려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느낌에는 소유가 아니라 관리에 대한 개념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정확해요. 관리에 대한 개념으로 내가 금융기관한테 맡기는데 법적으로는요 소유권이 넘어가요. 금융기관에? 자, 이 마이클 잭슨이 이 제도를 썼어요. 수천억 원, 수조 원이 되는 돈을 그 금융기관에다가 신탁을 합니다. 그럼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넘어가요. 대신에 금융기관은 마음대로 못 쓰고 나한테 생활비도 줘야 되고 다달이 이제 주는 거죠. 계속 생활비 주고 하다가 관리도 해주다가 내가 죽잖아요. 마이클 잭슨 돌아가시면 마이클 잭슨이 지정해 놓은 상속인들 거기 자녀가 셋이 있었고 어머님 본인이 그렇게 아끼던 캐서린 잭슨 이렇게 넷을 지정을 해놔서 그분들한테 생활비 계속 드리고 어린이들 크면 거액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플래닝을 해놓은 거예요. 신탁은 그런 관리에 대한 개념과 소유에 대한 개념이 섞여 있어요.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사례는 너무 크잖아. 막 수조 원이야. 네, 근데 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10억이 있어. 10억이다. 이런 것도 신탁이 되나요? 제가 직접 수행했던 가장 작은 신탁건이 1억이었어요. 신탁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신탁 설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설정 비용이 이제 금융기관마다 좀 다른데 그래도 수백만 원 정도가 들어요. 1억 원을 신탁하는데 수백만 원을 쓰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난 그래도 난 이거 무조건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언 대용 신탁을 만약에 우리가 했어. 그러면은 그 자녀분이 유류분 청구 자체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거네요. 정확해요. 이거 하시면 내가 찍을 게 없어져요.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시청자들이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네. 내가 10억 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류분이라는 거는 내 자식이 지금 A, B가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억 원 중에서 일정한 유류분 지금 제가 뭐 산수가 빠르니까 계산해 보면 2.5억 원이 유류분이에요. 이분한테 한 푼도 안 주고 10억 원을 다 줘도 이분은 2.5억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10억 원을 갖고 있다가 죽는 게 아니고 은행에 신탁을 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이 은행에 넘어갔죠. 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죽어도 유류분으로 가져갈 재산이 없는 거죠. 이 논리입니다. 지금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혹시 조금 제가- 일반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에서 유류분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숫자로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가 빨라지실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사례를 법제처에서 가져왔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A씨가 사망했어요. 부모님. 네, 부모님. 자녀는 B씨. 이렇게 심플하게 지금 구성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장남한테 1억 원을 증여했어요. 장남이 예쁘니까 착해 효자야. 그리고 사망할 때 이분이 가지고 계시던 거, A가 가지고 계시던 게 예금 채권 1억 2천, 그 다음에 채무 6천만 원, 빚이 또 있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6천만 원 정도 있는 거죠, 이분한테. 그죠? 이 상태로 돌아가셨다. 이게 지금 사례의 끝입니다.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A는 사망하고 나서 B가 이제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아버지 갖고 계신 거 1억 2천에 마이너스 6천 치니까 6천 딱 남거든? 3천, 3천씩 갖고 끝내자. 딱 이런 거예요. 동생 3천 딱 받고 나니까 야, 형은 저번에 1억 받았으니까 1억 3천 받았네, 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찾아간 거예요. 나 유류분 더 받을 수 없냐. 유류분을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1억 2천 그리고 마이너스 6천만 원 남았죠. 자, 6천만 원에다가 생전에 증여했던 거 1억 있죠. 합산해야 돼요. 그죠? 합치면 1억 6천 됐죠. 1억 6천이라는 돈이 기초 재산이 된 거고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동생이 받아야 되는 유류분 비율이 얼마쯤 됐으면 해요? 원래 1대1이면 2분의 1이잖아요. 법정상 네, 2분의 1. 반반 해야지. 반반 하는데 좀 많죠. 그래도 망인의 유지가 아예 안 주겠다라는 의지였으니까 그거를 절충한 게 뭐냐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산 빠르다고 잘한 척한 게 10억에서 2.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1억 6천만 원에 4분의 1이니까 얼마죠? 1억 6천에 빠르네. 세무사님 다르네요. 확실히. 짬밥이 있죠. 유류분액이 4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받은 게 얼마였죠? 3천. 3천 받았죠? 어. 1천만 원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리 딱 되셨죠? 근데 이 사례를 보면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런 사례인 제가 지금 것 빨리 같아요. 촬영 끝나고 가서 얘기하는 게 유류분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예전에. 뭐냐, 예를 들면 착한 종훈이 형이 5년 전에 8억을 받았어. 좀 착해. 근데 그게 지금 돌아가실 때 20억이 된 거야. 아, 근데 불효자가 와가지고 형 지금 20억 있잖아. 응. 그래 우리 형제니까 반반이야. 근데 나 50%니까 20억에 2억해서 22억 중에 유류분 비율대로 줘. 유류분 비율대로 줘. 네. 이게 바로 이제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요? 이 자산의 가치를 언제를 기준으로 할 거냐. 사전 증여를 받았던 8억일 때 시점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가격이 지금 올라서 돌아가셨을 시점에는 20억이잖아요. 이때 기준으로 할 거냐. 뭐가 합리적일까요? 형으로서 생각하지 말고 나 갑자기 불효자의 비계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내가 더 받아내야 그렇죠, 되는데 더 받아야 돼.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면은 네. 상속 개시 시점에 20억이라고 주장할 거잖아요. 맞아. 잘 생각해 볼게요. 유류분이라는 게 돌아가셨을 때 갖고 있는 거를 나누자는 건데 안 준 상태로 가지고 계신 게 가장 합리적이죠. 부모님이 안 줬어 8억 원을 그냥 계속 본인이 가지고 계셨어. 그랬으면 20억이 됐죠. 그리고 돌아가시면 20억을 가지고 유류분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법원은. 그래서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기존에 내가 만약에 1억 1억짜리 줬는데 지금 20억 돼 10억 있어. 되면은 20억 기준이에요. 그 부동산을 지금 뭐 갖고 있거나 어떻게 현금화해서 갖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게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뭐냐면 세무적으로는 보통 증여의 합산 기간이나 상속세 신고할 때 합산의 기간이 돌아가시기 전 10년으로 10년이잖아요, 본단 말이에요. 유류분은 그러면 똑같이 10년을 보나요? 아니면 어떤 기간이 기준이 있는지? 이게 지금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30년 전에 줬던 거, 40년에 줬던 것도 이론적으로는 다시 백해서 합산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입증이 그만큼 어려워요. 30년, 40년 전 것만 해도 제가 소송을 해보면 이래요. 불효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형님이 저희 부모님 돈 다 받았어요. 옛날에 몇 천만 원, 몇 억 받았다고요. 어떤 자료가 있으신가요? 물어보면 자료는 없죠. 현찰로 다 주셨는데. 맞아. 우리 집에 찾아가면 금고에서 돈 빼갔다. 네, 그 돈 다 갔어요, 형님한테. 우리 농사 짓고 그 돈. 증빙이 안 돼요. 가져갔다고? 증빙이. 현찰을 준 거는 둘만 알잖아요. 하늘이랑 땅밖에 모르잖아요. 판사님은 알 수가 없죠. 근데 부동산 명의를 준 게 있다. 증여등기. 이런 것들은 등기소에 보관이 돼 있으니까 명확하게. 등기 찍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환원이 되죠. 야, 이게 효자한테 주는 것도 되게 고민해야 돼. 방법이. 진짜 세심하게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준 거나 마찬가지야. 더 힘들어, 나중에. 그러면 지금 이분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세무사님들이 얘기해주는 일반적인 증여 방식으로는 어렵고 결국엔 아까 말씀 주신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1억
소득도 할 수 있고 소액도 할 수 있다. 소액도 할 수 있고 네. 다만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 되게 것 좋죠.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하나 있잖아요. 또 있어요? 8억 원을 생전에 많이 쓰세요. 어머님이 쓰셔도 되고 우리 자녀랑 같이 여행도 다녀오시고 비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돈을 나중에 줄여 놓으시는 거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쉽게 말해서 유류분 산정을 못 하도록 금액이 적으면 유류분 청구할 게 없잖아요. 약간 이거는 그건 것 같아요. 안 사면 100% 아끼는 거다 이런 거 있잖아. 굴비 걸어놓고 반납하냐 이런 거 같은 거잖아. 나 이 고객들한테 많이 얘기하거든요. 절세 어떻게 해요? 많이 쓰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절세해야 되고 사전증여해야 되고 그게 제일 좋은 답이죠. 아, 유류분 되게 제가 보는 입장과 확실히 변호사님이 보는 업무적인 입장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게 여기서 만약에 오케이 내가 유류분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금액은 찾았어. 이제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업무가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네. 것도 조금 궁금해요. 되게 혹시 로스쿨 나오셨나요? 아니야, 문 앞에 가본 적도 없어. 진짜 기가 막혀. 이 리걸 마인드가 이미 준 변호사시다. 확실히 세무사님 다르시구나. 어떻게 되냐면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 협의는 그야말로 자 당신 내가 계산해 보니까 4천만 원 유류분액인데 3천만 원 받았으니까 1천만 원 어차피 소송하면 주게 돼 있어. 합의하시죠. 그럼 합의서 쓰고 그 자리에서 1천만 원 주고 끝. 깔끔하네. 깔끔하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한테. 왜냐면 유류분 소송 한번 하잖아요. 1심, 2심, 3심 우리 3세판이니까 3심까지 가잖아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3심 다 간다 그러면 3년? 몇 년이면 하겠어요? 3년? 아, 근데 3년 너무 길다. 길죠. 보통 5년.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멘탈 나가요 이게. 1심이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2심이 또 한 1년 걸리고 3심은 또 한 6개월에서 1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에너지 소모도 크고 힘들고 변호사 보수도 들고 그래서 소송을 하느냐 협의를 하느냐 이제 그 고민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생각보다 협의로 많이 끝나요. 왜냐면 산수 문제잖아요. 어차피 줘야 되니까. 어차피 줘야 돼요. 근데 산수 문제인데도 왜 그렇게 소송을 하느냐? 감정 문제도 있을 거고 망인이 얼마를 이 첫째한테 줬는지 몰라. 재판을 통해서 파헤쳐보고 싶은 거죠. 왜냐면 소송을 하면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계좌조회를 다 해서 알고 보니까 큰형한테 뭐야 막 3억 줬었어? 이걸 나중에 파헤칠 수 있어요. 나는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면 소송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자식들끼리 그 정도는 알잖아요. 큰형한테 뭐 준 게 1억이 끝인 걸 알면 협의하는 게 훨씬 낫죠.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협의가 안 돼. 그러면 3심까지 가면은 이제 변호사님 수임료라든지 이런 게 막 들 거잖아요. 들죠. 그 수임료는 누가 마지막에 부담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인데 일단은 제가 변호사로서 유류분을 대신 받아들였다. 유류분을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받아들였다. 보수 약정은 받아들인 유류분의 기준에 몇 프로 이렇게 약정을 해요. 보통. 여기서 끝이 아니고 소송을 만약에 유류분 소송을 이긴 거가 되잖아요. 상대방한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겼다라는 기준이 되게 애매하죠. 것 같아요. 그 애매한 거는 판사님이 정해줘요. 네가 소송을 90% 이겼다, 60% 이겼다를 판결문에 써줍니다.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예, 소송 비용의 부담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게 유류분 소송 같은 경우는 서로 치고받고 있잖아요. 대략 반반 이겼다고 하면 각자 부담을 판단을 해줘요. 그러겠다. 그러면은 변호사 보수 청구 못 해요. 제가 1억 원 딱 청구했는데 진짜 1억 원 딱 받았어. 그럼 100% 승소했죠. 제가 변호사 보수까지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네, 그래서 9대1도 있고 6대4도 있고 맞아요. 네, 있어요. 저한테 유류분을 많이 상담 주시는 분들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뭐였냐? 네. 딱 숫자예요. 4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입니다가 이제 제 업무 영역인데 변호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소송을 가야 되고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합의를 해야 되고 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많이 서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게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나 돼요? 망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이 가장 안전합니다. 100%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유류분이 발생했는지 몰라 이 사람이. 형님이 생전에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도 몰라. 그러면 아예 인식이 없죠. 유류분 치매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기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이 가장 안전한 마지막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의사결정 하실 때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안에는 소장을 내셔야 된다. 그러면 아까 그 사례자분의 그 네. 해외로 간 동생분 입장에서는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야, 그럼 나는 연락이 두절돼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 이 사실을 한 게 지금이니까 지금부터 1년 안에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소장을 넣죠. 형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무슨 소리냐. 너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내가 너한테 전화도 했고 통화 내역도 있고 1년 이미 지났어 라고 항변을 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을 믿을지는 판사가 믿는 거고 일단 손은 제기할 수 있다. 입증 책임은 형한테 있다. 형이 입증 못하면 그냥 소송을 가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소송이라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평생 살면서 아, 소송이라는 거를 한번 하기도 어려운 사건들이잖아요. 큰 결정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뜻 소송이라는 거를 그럼 나 소송해야지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에 변호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가 뭐 합의하는 방법과 소송이랑 조금 많이 이해를 시켜주신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너무 좋은 영상인 것 같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제가 여태까지 좀 느끼기에는 저도 이제 숫자로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이제 세무사들은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자녀가 2명 있고 111 가져가는데 배우자분은 1.5 가져가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도리어 오늘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들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내복역 4번 출구에 너무 없어 보여. 너무 없어 보여. 네, 오늘 제가 변호사님 뵙고 진짜 이런 유류분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단지 망인의 의지만 중요한 건 아니구나. 전혀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들한테 뭔가 재산을 물려주시고 싶은 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언대용 신탁이나 사전증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자녀들이 본인 돌아가셨을 때 안 싸워요. 어차피 줄 거니까 예를 들어 10억 갖고 계시면 2.5억은 미워도 주세요. 그래야 첫째를 위한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다음에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안 싸우시고 그런 게 제일 좋은데 망인 돌아가시고 자기 몫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꼭 셈 정확히 하셔가지고 협의로 잘 해결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은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법적 분쟁이 있어야 변호사님을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망신고라든지 막 해야 될 업무들이 쫙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정리를 받고 같이 하면 좋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저희가 점검을 해보는 것도 엄청 현명하신 생각이에요. 그거 안 하시고 만약에 상속세 신고 기간 막 쫓겨가지고 오시면 협의도 안 돼요. 협의도 안 되고 결국에는 감정상에서 소송하게 되고 불필요한 비용들, 시간들 너무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자녀들끼리 안 좋아도 빨리 변호사 찾아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맞아요. 그게 답입니다. 저 앞으로는 이제 상속 일어나면 저한테 오시기 전에 변호사님 만나고 오라고 항상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메모로 작성을 하고 제가 갖고 가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그거 갖고 상담해 주세요. 사무실 아예 그쪽으로 제가 옮겨야겠다. 이렇게 여기 갔다가 바로 위층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옆 건물로 가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